자, 여러분 18강 전산회계 1급 이제 무형자산 편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 똑같아요.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만 무형이니까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자, 물리적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식별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과 별도로 분리해서 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식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또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자, 내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다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건 자산의 가치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개발비 그러면 왠지 비로 끝나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개발비라는 건 기업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다. 근데 여러분 그 투자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100억을 투자함으로써 10년, 20년 동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올해 돈 나갔다고 해서 다 비용이 아니죠. 자, 이렇게 미래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아주 높고 매우 높고 그리고 그 자산의 금액을 측정 가능하다면 이거는 자산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업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제품 개발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를 먼저 거쳐서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돈은 우리가 개발비 안에 포함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연구 단계라는 거는 주로 탐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돈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확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건 무조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볼 거냐? 아닙니다.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돈이다 하더라도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의 요건에 인식 요건에 충족이 되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라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기업에서 개발 단계에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미래의 효익을 준다 그러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야 수익 비용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개발비와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특정 제조와 관련됐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와 관련된 원가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영어권이에요, 여러분. 자, 영어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수한 인재가 있다든지 그동안 회사가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가 있다든지 그 동종의 기업보다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면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영어권을 자산으로 인정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여러분 "우리 회사에 이러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10억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장부에 기록했는데 그걸 무턱대고 인정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떤 신뢰성이 있는 어떤 자료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은 기업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어권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건 인정 안 합니다. 외부에서 돈을 주고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만, 그때만 이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부 창출 영어권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영어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합병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면서 B 기업의 순 자산보다 추가로 더 금액을 지급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 B 기업을 A 기업이 합병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 예를 들어 보시죠. 합병하려고 하는데, 자, B 기업의 지금 재산의 상태를 보니까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원이고요.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원이고 부채의 공정가치가 700원이고 자본의 공정가치가 300원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죠. 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300원인데, 자, A 기업이 B 기업을 보니까 이게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원을 줘도 되겠다. 300원을 줘도 되지만 400원을 준 거예요, 돈을. 이 회사를 합병하면서, 인수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A 기업에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하냐면, B 기업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다 갖고 와요. 또 B 기업의 부채를 공정가치로 이렇게 다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1,000원하고 700원이니까 B 기업의 순자산의 금액은 300원이죠. 근데 400원을 지급했거든요. 이 100원을 더 준 것은 B 기업의 장부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잠재력을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준 거죠. 이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100원을 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그렇죠, 이거를 영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어권에서의 특징은 딱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자산의 가치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권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 100원, 요 100원이라는 영어권의 숫자는, 자, 우리가 투자한 회사죠. 투자를 받은 회사를 피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회사가 지급한 합병 대가, 뭐 이전 대가라고도 부르는데 400원을 지급했고, 투자 받은 회사, 피투자 회사의 자본의 순자산의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게 자본입니다. 자본의 공정 가치가 300원이에요. 300원만 줘도 되는데 400원을 줬으니까 100원의 영업권을 더 준 거죠. 자, 이 100원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개발비나 영업권밖에 없을까요? 무형자산이? 그렇지 않죠. 그 밖에 무형자산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건데 다 열거하진 않았고요. 주요 개정 과목들만 한번 예시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산업재산권도 있죠. 산업재산권은 기업이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이 산업활동과 관련된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해요. 독점적, 백타적이라는 말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프로그램 같은 거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ERP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뭐 1억 원을 주고, 그러면 그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ERP 프로그램은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서 수익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아놓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강업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속에 뭔가 강물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캘 수는 없는 거죠. 국가의 허가를 받고 권리를 부여받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정한 강구에서 강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리금은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보증금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이다라고 한다면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불입한 보증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이 권리금은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음식점을 넘기고 사업을 그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여기 음식점이 있다는 걸 다 사람들한테 알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음식점 가게를 넘길 때 보증금 외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권리금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그렇다면 무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거는 유형자산에서 봤던 개념과 똑같아요. 우리 유형자산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구입원가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도 다 포함한다고 했었죠. 동일합니다. 자, 그럼 취득 부대 비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법률 수수료나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예를 들어서 특허권 700만 원에 취득을 하면서 법률 수수료 30만 원을 만약에 추가로 더 지급을 했다. 그럼 이 특허는 얼마에 취득이 된 거예요? 그렇죠. 730만 원에 취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도 다 포함한다는 거.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월 7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제조 특허 기술을 5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특허 이전 비용 6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빠져나가죠? 그렇죠. 당좌 예금 자산이 감소하죠. 자, 그럼 특허권은 얼마에 취득한 겁니까? 550만 원뿐만 아니라 60만 원까지 포함된 그렇죠. 610만 원에 취득이 된 거죠. 61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허 기술을 대주주한테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받는 시점에 특허권의 공정 가치를 차변의 특허권, 그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산 수중 이익. 여기 똑같이 잡는 거예요. 자산 수중 이익은 꼭 유형 자산에만 잡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상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유형자산에서 우리 감가상각 공부했었죠? 똑같습니다. 무형자산은 다만 용어를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상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형자산에 형체가 없는데 가치가 감소합니까? 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년 전에 취득한 특허 기술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특허 기술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기술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자산처럼. 근데 이제 상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합니다. 직접 상각할 수도 있고 간접 상각할 수도 있고 동일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무형자산은 그냥 과거부터 직접 상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나가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획을 만들어서 분기를 하면 안 되냐?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150만 원에 취득을 했다. 3년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어치 기말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허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허권 150에서 50만 원만큼 줄었으니까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과 잔존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무형자산 상각 방법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었죠? 정액법,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은 기계장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라. 자, 주의사항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3년 후에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추정이 가능하다면 가치를 추정할 수 있죠, 잔존 가치를. 근데 그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냥 0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잔존 가치는 0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내역 연수인데요. 자, 무형자산의 내역 연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입니다. 유형자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무형자산을 사용하다 보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과 맥락이 같아요. 자, 이러한 무형자산을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럼 처분했을 때에는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처분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분 금액이 적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서 영업외 손익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해 놓을까요? 영업외 손익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1월 1일 공장에서 사용할 특허 기술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다. 자,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다라고 가정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7월 1일 날 처분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1월 1일 날 특허권 자산 100만 원 인식하고요. 7월 1일 날 처분했을 때 6개월 동안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요때부터 요때까지 6개월 동안 사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6개월치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처분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논리상.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감가상각 금액. 요 100만 원인데 지금 10년이니까 매년 10만 원씩 상각을 하는 거죠. 요 10년이 아니고 5년이네요, 5년. 자, 5년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매년 20만 원이지만 6개월 동안 사용했으니까 10만 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처분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변의 특허권. 자, 100에서 10만 원 생각했고 남은 90만 원 없애고, 자, 그 다음 80만 원의 어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약소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으러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주셔야죠. 그쵸? 미수금. 자, 미수금. 그래서 요 10만 원만큼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다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무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기출문제를 다음 강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